여야의 막말 논란은 공천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을 둘러싼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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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민주당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결국 전략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셨나요? 아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을 이제 하위 10% 의정활동 평가 거기에 넣을 때부터 이건 뭐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과정은 이제 요식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정봉주 전 의원한테 경선에서 졌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박용진 의원한테 기회를 주기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조직의 생리상.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물론 전략 경선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한테 그 충분히 이제 응할 자격은 있습니다만 응할 경우에 또 다시 그 감점은 여전히 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지도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다는 게 다 당원이나 유권자들한테 전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 박용진 의원의 재도전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뭐 이거는 다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단 경선을 진행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 경선에 재차 참여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조금 전 이제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던 장해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가 뒤바뀐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공관위에서 의결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장해찬 의원은 SNS를 통해서 한 차례 사과를 했고 또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까지 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 공관위에서 이 부산 수영구 후보에 대한 이 공천을 취소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젯밤부터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았고 장해찬 후보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 공관위에서 전격 이 후보 자격을 박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장해찬 후보 그리고 조수연 후보 등 막말에 대한 이 예민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의 막말의 유형은요, 조금 본심 노출형.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친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역사 인식 그리고 평소에 잘못된 어떤 개념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 간에 외교적인 예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친일의식이나 잘못된 역사관념이 가지신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적인 어떤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후보가 지금 어떤 예전에 사과를 했던 내용부터 먼저 저희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철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시절의 제 글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10번, 100번 자신의 언행에 대해 후회한다. 재차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오늘 추가로 나왔고 지금 공관위에서 조금 전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해찬 후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해찬 후보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에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공식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예. 가지고 있는 여러 과거 이제 뭐 막말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뭐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과연 그거만 있느냐 예. 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이게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만 있느냐? 그 이제 옛날 거 다 있고 본인이 뭐 SNS 관련 동영상 다 삭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도 아마 본인이 이제 그 정치계에 들어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유튜브나 집회나 뭐 이런 곳에서 한 얘기들이 이거 말고서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여야가 막말과 관련해서 연관된 후보들의 그 과거 언행이 예. 그런 거 찾아보면 지금 어딘가에는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는 아마 공관위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취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사과를 했음에도 안철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이 공천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제 어제부터 계속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장해찬 후보 본인의 결정, 뭐 자진 사퇴가 아닌 공관위의 결정으로 지금 후보직이 박탈된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아마 좀 경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어젯밤에 한때 그 장해찬 후보가 뭐 배제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MBN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왔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번복되면서 결국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왔습니다만 서둘러서 이를 공관위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20대 때 사인으로서 한 발언이다라는 점에 이제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측의 뭐 정봉주 후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여러 다른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 후보라든가 예. 김우영 후보 이런 경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발언을 하는 것과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만치 않은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예. 과연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장해찬 후보가 이제 배제가 됐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결국 유권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당선이 되거나 예. 혹은 낙선이 되거나 하지만 그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직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자기 관리를 특별히 더 잘 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부산 수영구에 공천된 바 있던 장해찬 후보 조금 전 이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식 이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이제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소식 이어가면 이 안산갑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용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들을 예를 들어 비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정치인의 공격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취지는 결국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또는 권력자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또 민주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국민들을 향한 뭐 또는 주권자를 향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비하라든지 비난 부분은 당연히 공인으로서 또 막말로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당내에서 또 다른 막말 논란이 불러지고 예.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어떤 발언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비하하는 발언들로 지금 현재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맞아요. 당 내에서는 지금 오늘만 해도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또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막말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지도부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예.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장관 역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나온 발언들 사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을 넘냐 안 넘느냐의 차이다. 주권자를 비하하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난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기본 자질이 없는 친일 매국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양문석 후보 등 일부 정치인,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은 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인데 양문석 후보 감싸기죠. 한마디로 감싸기다. 얘기하면 예. 이제 감싸기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그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13일일 겁니다. 예. 네네. 이재명 대표가 그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쌌어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 이제 다른 보도들이 쏟아지니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천 취소를 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다 하는 말까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그러면 저 발언만 이제 막말 그 분류에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럼 다른 발언은 없냐? 예. 그러면 아마 양문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양문석 후보는 그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많은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지금 얘기한 언론에 불거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 외에 다른 발언이 없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오늘 감싸기 예.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건 조금 더 두고 보시죠. 두고 아마 보자. 추가로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직 추가 발언이 있는지 추가 발언이 있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처럼 추가 발언 가능성 그리고 이 대표의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천이 취소되신 분들을 보면 예.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추가 막말 여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막말은 정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득을 한번 해봤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막말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는 추가적인 막말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제 양문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책과 관련된 어떤 것을 조금 막말에 가깝게 그 수위가 좀 세게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친명과 뭐 친문 여러 계파의 어떤 당원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또한 선거는 본선으로 갈수록 중도층에 대한 민심에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중도층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인기 있었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중도층 표심을 이탈까지 감안을 해서 그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해석인 것 같고요. 강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여야 모두 말조심 경계령이 내려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민주당의 기호를 또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못 살겠으면은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아니 1번을 찍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자, 이게 뭐 유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 이직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식당에서 마주친 시민들을 향해서 혹시 이직은 아니겠죠? 이런 말을 해서 그것 자체로도 큰 비판을 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일직과 이직 이런 것은 멸칭이기 때문에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이 2번을 찍어야죠라는 이 실언이 나오기 전부터도 2번을 찍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라는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변에서.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그 양문석 후보와 연관된 발언을 하면서 주권자에 대한 폄훼 발언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주권자에 대한 겸해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2번을 찍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에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1호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민께 공통적으로 1인 1표로 주어지는 이 선거권에 관해서는 누가 뭐 찍어라 말아라 집에서 쉬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2번 찍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 이것처럼 주권자에 대한 폄훼 발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예.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해서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능멸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 이 해고라는 단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탄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도 물론 있겠죠. 예. 하지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권 정당이고 거대 당이기 때문에 탄핵이란 말을 쉽게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연설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정권 심판에 대해서 거세게 비난을 하다 보면 저러한 뉘앙스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조금 깊이 들여다 보면 예.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대한 무능, 지금도 지금 화면에도 과일이 나오고 있지만 아니 대한민국 사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대 경제 성장률이 4번 2%대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IMF, 뭐 오일 쇼크,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경제 예.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조금 해고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부각을 시키는 거죠. 네,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게 윤석열 정부 시기 들어서만의 문제냐 뭐 또 이론은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논란들,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은 어제 총선 의석수에 대한 예상치를 처음 밝혔는데 이 숫자가 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최대 153석을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직접 예측을 했고 이례적 공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 공개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한 달, 뭐 25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에는 보통 과거의 역사를 보면 대개 신중론을 펼치게 마련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 선거가 임박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얼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민심이라는 건 파악하는 게 아무리 여론조사라는 그 도구가 있어도 쉽지는 않은 건데도 저렇게 한 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저는 예. 민주당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약간의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예. 저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공천 파동은 뭐 양당에 비슷하게 공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훨씬 커 보였던 게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그 여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예. 사실인데 어느 정도 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경쟁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뭔가 그 사안을 큰 사안을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예. 그 논란으로 다른 걸 다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그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은 한강벨트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박빙 열세에서 지금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이례적으로 좀 공개를 했다라는 네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예. 뭐 앞서서 최병훈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연 지지층 결집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천이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지지자들이 당의 분열 양상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단 공천이 막바지로 가고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예. 함께 어떤 이런 과정들을 독려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어떤 과반 의석을 153석이다라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결국 의석수를 과반을 민주당이 해야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한 가지 띄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판세를 예측한 것을 뭐 오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절박한 마음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제에서 좀 더 짚을 텐데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석수 예상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달리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국민의힘 이번 총선 목표가 있다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배경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 민심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인데 지난주 조사에선 민주당 24%, 국민의힘 45%였는데 일주일 만에 민주당 32%, 국민의힘이 3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만 보면 일주일 만에 상당히 큰 폭으로 출렁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갤럽의 여론조사는 대개 샘플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명 그렇죠.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서울이 200명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명 미만을 조사해놓고 엄청나게 출렁였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뭐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그러나 이제 갤럽의 2월 마지막 주, 예. 3월 첫째 주, 그다음에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가 이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서울에서 점점 더 국민의힘이 어려워지고 있는 흐름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이를 봤을 때는 추이를 봤을 그렇다. 때는 예. 그런 것으로 보이면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그 전문가들과 제 생각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이 의사들 이 대란, 의료 예. 대란 예.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초반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장기화되니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병원 한 번씩 그 가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처음에는 의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도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양비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책임론도 있게 예. 마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호주로 떠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예. 네네. 아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서울 지역은 뉴스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어제 저녁부터
서울부터 해서 이 수도권 곳곳에 있는 이 후보들을 좀 전화를 해봤는데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현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부터 해서 최근 뭐 갖가지 악재로 인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들리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최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그 보수층의 결집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가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되고 나면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거기까지는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계속해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6년에 20대 총선만 하더라도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매우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이 한석 앞섰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강서 보궐선거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었습니다. 하지만 17% 이상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정권 심판의 어떤 중간적인 평가가 있는 기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어떤 해외 도피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뭐 안철수, 나경원, 김용태 등 중진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야권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피의자 빼돌리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프레임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상 그 이종섭 전 그 장관이 뭐 도피를 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디 도피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호주 대사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분명히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이 내용은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했고 12월에 공수처에서 이것은 이제 출금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려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건데 12월,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계속 갱신만 했다는 겁니다. 작년 9월에 고발이 들어갔으면 공수처에서 무슨 수사를 하든지 최소한 뭐 소환해서 무슨 내용을 물어보든지 조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그 임지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본인은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대통령실에도 뭐 보고서조차 성립이 안 돼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임지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타이밍상 혹은 정무적 판단상 이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었나 이어야 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와서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약간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빨리 와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입장이 변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야당의 강한 프레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지켜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호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안보 협력체에 해당되는 국가이고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 국방장관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를 놓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변화도 감지가 됐죠.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한다. 여기에 지금 오늘 또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 등 7, 8명의 후보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이 조사에 응했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연히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나가시긴 했지만 당연히 수사의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수사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뭐 신속하게 들어와서 정리해야 된다 이 말로 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어떤 핵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으러 와야 되고 수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수사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지금 도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 이종석 전 장관의 어떤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 금지까지 해제시키면서 내보냈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철회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는 것까지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도 설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좀 언급한 것과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기자들과 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예.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뭐 과거 그 1988년에 이른바 오홍근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그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평상시에 내가 기자들을 위협해야 되겠다. 뭐 본인도 기자 출신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제 좀 입장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건 근본적인 사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했으면 저건 충분히 그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순천부터 광주 또 전주까지 훑었는데 현장 한번 직접 보시죠. 제가 지방 일정 중에서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 일정인 셈인데요. 저희는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천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전주에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군데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책임감을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자, 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 뜨겁습니다. 이제 어제 모습이고 오늘은 또 오산과 평택을 지금 방문 중인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장을 혼자 뛰고 있다. 운동장을 지켜보는 전략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6석 얻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로 정당 지지율과 혹은 뭐 대통령실 정부에 관한 지지율이 처음에는 좀 디커플링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최근 들어서 특히 수도권 벨트, 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 각계 지역구에서 과연 한동훈 효과가 실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예.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예. 보다 정책적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선보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젠다를 좀 내보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뛰게 하지 말고 옆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선대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지금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5분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 수도권에 좀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또 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예. 대한 의문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민 속에 조금 전 이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공관위의 자세한 입장을 재차 전해드리면은 이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뭐 다음 주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후보들의 막말 논란 이 부분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대 양당이 예. 이렇게 경쟁을 하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을 본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좋은 후보를 선보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천을 취소를 해버리면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 쪽으로 한번 방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과거 같았으면 계속 버티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잘못된 후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공천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적인 네. 의견이시고 사실 뭐 밤사이에 퇴로를 열어주는 모습도 보였지만 일단 자진 사퇴가 아닌 이 공관위에서 이 후보직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양측의 의견이 또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원으로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자,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청와대 감찰부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조 대표의 상황을 꼬집으면서 지금 양측이 맞부딪힌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예. 사실 그 이제 유고시에는 그 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는 그 승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건대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에 대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뭐 반발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2월 8일에 징역 2년의 그 2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번에 당선이 만약 된다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금년 안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이렇게 높다. 얘기할 수 있고 예.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렇죠. 4개월 2심 끝나고 나서 4개월 정도면 나오는 게 그 보통 상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승계를 하게 될 텐데 뭐 그러면 이제 뭐 조국혁신당 뭐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다면 예.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원직이 박탈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그렇게 아마 된다면, 본인은 예. 감안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죠. 아직은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 조국 대표는 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면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 하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무혐의가 난 이유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저희 딸은 일기장, 크레딧 카드, 체크 카드 다 압수수색했고 저희 딸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만큼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따님 소환 조사 압수수색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되죠. 네, 조국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배경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본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결국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뭐 본인에 대한 또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 강도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여권 관계자들에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일 텐데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또 기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라든지 이런 재판 과정 그리고 본인에게 그 향해지는 어떤 사법적인 처리 이런 부분들이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하겠지만 적어도 공정한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취지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34, 24, 국민의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서 세 번째
19%를 받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뭐 저는 저와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과거부터 가지고 근데 왔었습니다. 실제 나온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셔야 실제로 됩니다. 점점 더 바람이 불고 있는 예.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거에서 인물, 구도, 바람을 논하는데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저도 물론 받아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공천 내홍 사태에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실망한 세력이라든지 혹은 그 반윤이나 반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거 선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조국 대표는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미 2심까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명예회복할 수 없으니 비법률적인 방식, 즉 정치적 방식으로 본인이 배지를 달므로써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 굉장히 저는 좀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본인이 과거 했던 여러 행적, 소위 7대 스펙에 관해서 모두 그 유죄가 인정되고 부인도 그래서 뭐 다 복역하고 지금 뭐 가석방 상태입니다만 본인도 2심까지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나 입장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을 창당해서 영입하는 인사들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뭐 다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혹은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1심에서 3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뭐 중지를 모아서 정치를 하겠다. 예. 이게 과연 올바른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는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을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최종 의결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선을 할 때는 다 모두 이제 자기 진영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가게 되면 결국 중도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정확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어쨌든 이게 그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임태훈 그 부적격 재통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체 복무라든지 어떤 양심적 병역에 대한 대체 법안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차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종합적으로 저희 민주당의 어떤 이름으로 어쨌든 국민들께 선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앞으로도 검증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보받은 시민회의 측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지금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궁금해해요. 이게 파기를 해도 어쩔 수 없다가 실제 의중인지 파기로 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지 어떤 의도라고 저는 보세요? 뭐 그 이 민주연합 시민인가요? 뭐 거기에서 그 이걸 파기하겠다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예. 다만 이제 임태훈 전 소장을 재추천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압박 작전의 일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3명은 일단 재추천이 된 거니까 예. 네.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될 텐데 아마 끝내 이 연대를 파기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기본 구도가 예.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이 시민단체 쪽에 나눠주는 셈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태훈 전 소장 문제도 곧 해결이 된다. 예. 그러나 역시 이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비례정당 문제는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